40억짜리가 13억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하자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자 사유였고 19년 10월 낙찰받은 사람 15억 8,300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15억 8,300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물건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 한번 나와봤어요. 이곳은 어디냐면요, 안양시청 사거리입니다. 안양시청 사거리에 나와 있고요, 우측으로는 범계역이 있고 범계 상권이 있어요. 범계 상업지역들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평촌역입니다.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에 저쪽에 안양시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안양시청이 위치한 옆쪽에 있는 건물 평촌 아크로타워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평촌까지 나와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경매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바로 이 물건인데요, 2019년 10월 22일에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감정가 40억이었고요 최저가는 13억 1,300이었습니다. 자, 40억짜리가 13억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하자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자 사유였고 19년 10월 낙찰받은 사람 15억 8,300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15억 8,300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물건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텔이고요, 평촌 아크로타워 오피스텔이고 건물 면적 전용이 94평입니다. 94평에 40억이니까 엄청 비싸죠. 현장에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안양시청 사거리에 안양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자, 굉장히 높죠. 자, 42층 건물입니다. 42층 건물 쌍둥이 빌딩처럼 되어 있고요. 자, 저 전체가 다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물건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됐고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자, 이쪽 한번 봐주시면요, 요거는 상가 안내도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전체 호수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좌측 상단을 보니까 상가 번영에 회비만 낸 사람들만 이쪽에 상가가 부착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보시면 2층, 3층, 4층, 5층 5층까지만 보더라도 상가들이 거의 빼곡히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모습은 집합 건물의 상가가 3층 이상 차 있다, 보통 1층과 2층은 차 있는데 3층 이상 차 있다, 이 이야기는 가치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이 건물이 활성화되어 있는 집합 건물이다 라고 단언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차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의 간단한 모습만 보고도 활성화된 건물일 거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실제 활성화됐는지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라오니까 바로 스타벅스가 보이네요. 2층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요, 1층은 보셨다시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1층은 주차장이어서 상가가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요, 저쪽에 보니까 엔젤리네스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숍이 2층에만 2개가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2층을 간단히 둘러봤는데요,
아까 밖에서 외부에서 촬영할 때 보셨겠지만 42층 건물 2개가 A동, B동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 있고요. 자, 가운데가 상가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가지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근생시설들이 들어와 있고요. 근생시설들이 공실이 없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목적물은 206호인데요. 그럼 206호는 이렇게 꽉 차 있는 상가에서 왜 감정가 40억에서 13억까지 떨어졌는지 206호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문제 2층 공간입니다. 자, 문제 2층 공간이고요.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고요. 지금 좌측을 보시면 저쪽으로 기업은행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물 206호는 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낙찰받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뒤 방문하기로 하고요. 자, 2층에만 하더라도 총 28개 호수로 나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206호, 이쪽이 A동, 아까 외부에서 보던 큰 A동이 되겠고요. 자, 요게 B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제가 계단으로 올라와서 스타벅스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상가는 꽉 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꽉 2층이 꽉 차 있는데 불구하고 206호 감정가 40억짜리가 왜 13억까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 위치 좋아 보이시나요? 자, 제가 유튜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흐름이나 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언컨대 저 위치는 장사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자, 무조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가 굉장한 맛집이거나 아니면 네임밸류를 강하게 갖춘 업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아까 여기에서 올라오실 때 보셨겠지만 이쪽 상가지대에서 문을 2개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별도로 구성된 곳에 있어요. 자, 반대쪽엔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처럼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아닌 한 일반 음식점이나 장사를 하는 위치로 206호는 적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40억 감정가를 13억까지 내려갈 때까지 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맙게도 문을 열어주시네요. 자, 지금 보니까 공유 오피스로 사용 중인데요. 자, 94평으로 보이지 않죠? 내부를 한번 공유 오피스로 어떻게 활용 중인지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도 있고요. 공유 오피스니까 말은 조심조심 조용조용 하겠습니다. 1인실부터 3, 4인실까지 이렇게 잘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잘게 나눠져 있고 공용실도 있습니다. 외부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잠깐 찍어 주시겠어요? 자, 이쪽에서 오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둘러봤는데요. 자, 경매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이곳은 공실이었습니다. 공실이었기 때문에 아까 외부에서 봤다시피 이곳은 공실이어서 투자 수익률을 얼마를 거둘지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때마다 이곳은 건물은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내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수익률을 얼마나 거둘지 자신이 없던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고백을 하면 이 물건은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곳이고
낙찰자는 제 회사입니다. 제 법인회사가 낙찰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낙찰을 받았다고 자랑하러 왔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경매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경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얼마짜리니까 얼마에 샀다가 아닙니다. 제가 접근한 방법은 이 위치는 일반 상가 자리로는, 일반 장사하는 자리로는 부적절했지만 사무실로 쓴다면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자리가 되는 곳이에요. 다시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20가지 업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가지 업종은 거의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공간 임대업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위치에 그게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20개 업종을 한 저도 이 위치를 보고 여기다 무슨 장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마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다 마트를 하면 잘 될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보시고 위치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여기에 어떤 업종이 오면 적합한지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업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종을 선택해서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돌면서 촬영한 것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19년 10월 22일에 낙찰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대금을 19년 12월 달에 냈는데요. 12월 6일에 대금을 내고 12월 7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잔금 내는 기간 동안 공사 준비를 다 끝냈어요. 끝내고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왜냐? 40억짜리 건물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바로 잔금을 낸 다음 날부터 공사팀이 들어와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설비는 많이 들진 않았어요. 깔끔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지 이곳을 고급스러운 자재를 쓰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깔끔한 시설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로만 했습니다. 자, 이곳은 1인실부터 4인실까지 32개 사무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2달이 안 되는 기간에 만실을 채웠고요. 그냥 32개만 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공용석과 비상주는 좌석 수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쪽에 정만 두고 있는 사업자를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비용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800에서 2,000만 원까지 이곳에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수익으로 따지게 되면 한 달에 한 1,800에서 2,000만 원까지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40억짜리 오피스텔이 13억까지 떨어졌어요. 13억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 물건을 보고 이곳에 공유 오피스를 하면은 잘 되겠다라는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낙찰가를 자신 있게 적어낸 거고요. 차순위하고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났는데요.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낙찰가를 정하는 거는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짜리니까 얼마에 사는 게 아니고요. 40억짜리니까 이 정도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제가 이 정도 가격에 낙찰 받아서 공유 오피스로 만들어서 한 달에 1,800에서 2,000만 원 수익을 발생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순위하고의 가격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자체에 감사하고 기쁠 뿐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망설이시면 안 돼요. 망설여진다면 입찰을 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낙찰받는 순간 우리는 실행과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매는 부동산 취득의 한 방법일 뿐이다. 만약 이 물건이 일반 매매로 나왔다면 훨씬 비싼 가격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기회가 없겠죠. 제가 1,800에서 2,000 수익을 나올 자신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인건비는 빠져야 되고 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은 제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시세와 상관없이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요, 확정된 수익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월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월세가 1,800을 냈다고 쳐볼게요. 얼마 정도의 이 상가가 낙찰됐을까요? 보통 1,800 정도다 그러면 곱하기 2 정도 36억 정도에 낙찰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가의 수익률을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1,800의 수익이 안정되게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자, 하지만 공실일 경우에는 쳐다보는 사람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가치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40억짜리를 15억 8,400에 낙찰을 받고 이 가치를 이쪽에서 1,800에서 2,000 정도 수익이 나는 매장으로 탈바꿈 시켰어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수익이 얼마니까 좋으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달라진 부동산의 가치는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매꾼으로서 수익을 위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린 공유 오피스에 꽉 차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수익이 더 나겠다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경매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드려볼게요. 영업장에 대한 권리금이 없이 여러분들은 이 상가를 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나왔다 칠게요. 이 공유 오피스가 제가 문제가 돼서 채무자가 돼서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이 물건을 낙찰받으시는 분은 여기 공유 오피스의 가치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경매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 이런 가치로 사가실 수는 없겠죠. 왜냐?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는 상가라고 판단을 하실 테니까 굉장히 비싸게 낙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은 이 물건은 얼마짜리인가요? 감정가인 40억짜리인가요? 낙찰가인 15억 8,300짜리인가요? 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짜리로 만드는 게 경매인들의, 경매꾼들의 능력입니다. 자, 그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물건은 단순하게 부동산만 보여드렸지만 혹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명도하는 방법도 틀리고 협상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방법도 틀리고 장사를 직접 하지 않을 거면 임차인을 맞추는 노하우도 틀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접목돼서 융합이 돼야 종합예술로 승화돼서 진정한 경매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하우와 기술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억 감정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왜 40억이라 그랬을까요? 아니, 13억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사지 않는 상가를 감정평가사는 미쳤다고 40억이라고 감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게시하는 감정평가서를 한 번씩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그냥 얼마짜리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가치로 얘기했는지 감정평가사가 얘기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감정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세하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수익률로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면 이 물건은 감정평가사가 왜 40억이라고 했는지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시세조사도 중요합니다만 부동산 아저씨가 얘기하는 시세조사는 틀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는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여러분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 부동산을 왜 40억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는 2층에 실제 거래된 곳을 비교로 해서 이곳의 위치와 그 다음에 16년도에 감정해서 18년도 현 시점까지의 2년 동안의 지역의 임차료가 어떻게 변해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요율로 따져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정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감정평가사는 장사를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장사꾼처럼 고객의 동선이나 위치나 이런 걸 따지는 부분이 좀 약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이 조금 오차가 있을지언정 꽤나 합리적인 감정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정도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감정가에 근접한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감정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최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매, 누구나 보이는 경매는 돈이 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경매를 하는 목적이 수익이라고요. 돈 벌려고 하신다면서요. 돈을 버시는 경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각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32개의 사무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오픈한 지 한 달 반 만에 만실이 찼고요. 현재도 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수만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된대요. 계속 취소했다 들어왔다 그래서 계속 대기가 7팀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러면 공유 오피스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대다수의 공유 오피스들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번 공유 오피스 붐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곳 공유 오피스는 싸냐? 싸서 그러냐? 아닙니다. 비쌉니다. 비싸게 받고 있고 가치를 낮추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안양시에서 사업을 이왕 할 거면 몇만 원 차이여도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들어오고 싶은 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냐? 명함이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적혀 있으면 멋있으니까 뽀다구 나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깃집을 했다 칠게요. 굳이 여기까지 2층까지 와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양시의 랜드마크에 올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면 여러분들은 공실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운영했으니까 이런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라면은 제가 이걸 직접 운영한 거는 욕심이 나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게 100%니까. 잘 될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거고,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한 겁니다. 만약 제가 직접 하지 않을 거라면은 공유 오피스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다 넣을 거예요. 시장 조사를 시키고 다 넣고,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너희 막상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시범적으로 차려놓을게. 차리고 잘 되는 모습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계약할래? 대신 그때는 싸게 안 줄 거야. 그때는 내가 가치를 보여줬으니까 훨씬 비싸게 줘야 돼. 라는 조율이 가능한 거죠.